당좌자산을 우리가 정리했는데요. 당좌자산 문제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에 가서 몇 문제 있는 거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자료에서 갑회사가 2020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집회주화 이거 현금성 자산이네요. 네. 의뢰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2020년 12월 27일. 그러면 2020년 말 현재로 와. 2020년 12월 27일 취득하여 보유 중인 우표? 우표는 현금성 자산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취득한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만기가 내년 9월 1일이니까 만기가 8개월이나 남았죠.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우리는 현금성 자산을 찾아보는 거죠. 이거 아니고. 다음에 12월 27일 취득한 CP 만기가 내년 2월 20일. 그러면은 2월 20일이면 2개월. 자, 12월 27일부터 1월 27일, 2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개월 안에 들어왔죠? 3개월 안에.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겠네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3개를 더합니다. 90만 원에 105만 원이 되겠군요. 100만 5천 원. 3번 있네. 다음은 2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현금 및 예금 관련 계정 잔액들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2020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으로 얼마를 보고해야 하는가. 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문제예요. 자, A은행의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B은행 당좌예금 마이너스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2022년 사채 상환용 예금이니까 2022년이 만기라니까.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만원, B은행의 마이너스 만원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표시할 테니까. 그래서 당좌예금은 9만 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8만 원이 되니까 17만 원이 되겠네요. 요 두 개를 더하면 17만 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 재무상태표잖아요. 우리가 기중에는 당좌 차월로 인식해가지고 그 표시를 하는데 기말에는 이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돼요. 네. 부채로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당좌예금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산 시에는.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표시한다면 9만원, 8만원에서 17만원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결산, 연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이 마이너스 인정이 안 되죠. 이건 부채로 인식이 되니까 18만원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그냥 18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주를 주당 500원에 구입했고 취득 관련 부대 비용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5주를 주당 600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당시 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는데요.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은 원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원가는 500원짜리입니다. 10주가. 그래서 5주를 처분했죠. 처분 시 분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가를 500원으로 보고 5, 25, 2,500원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되고요. 차변에 6, 5, 30, 3,000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 3,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500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500원이 인식돼야 되겠죠. 처분시 분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4번.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2020년도에 단기 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재무상태표일 시가는 다음과 같다. 잠깐만요. 자, 4번 다시 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2020년도 단기 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재무상태표일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네.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인가? 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1,500원 150조 곱하기 10원 이거는 1,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170조 곱하기 12원 하면 얼마 나오나요? 2,040원? 다 더해보면 4,540원 3번이 맞나요?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일에 시장성 있는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에 이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오른 것은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성이 있다. 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단기간이니까 개정 과목이 일단 단기 매매증권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이고 매입 단가가 800원이고 밑에 나오는군요. 12월 31일 현재 두 회사의 주식의 종가는 A사는 700원, B사는 950원. 자, 그러면 700원이면 100원이 하락했고요. 950원이면 200원이 상승했습니다. 두 개를 각각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100원 하락한 건 50주. 5,000원 하락. 그 다음에 250원은
100주 25,000원 상승. 자, 25,000원에서 5,000원 빼면 2만원인가요? 계산 잘못했나요? 250원. B회사가 200원, 200원이군요. 250원이 아니라. 200원씩 100주니까 2만원이죠. 자, 2만원 상승하고 5천원 하락했으니까 15,000원이네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00원을 인식하는 2번이 맞는 거죠. 자, 다음에 6번. 주식회사 한공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0만원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원이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에 관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한공의 유동자산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유동자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매출채권이 유동자산인데 이것을 대손 처리했으면 유동자산은 감소해야죠. 그렇죠? 대변에 매출채권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매출채권이 10만원이 대손됐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8만원 밖에 없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8만원 상계하고 나머지 2만원은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6번. 6번 대손 처리하는 분계. 차변에 대손 충당금 8만원 있는 거 상계되고, 대변은 매출 채권 10만원 감소하고, 그리고 차변에 2만원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 2만원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거래 후 결합관계로 연결을 해보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을 상계하는 거니까, 예. 자산 감소되는 거고, 여기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 감소, 매출채권이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계 참고하시고, 다음에 7번 문제 여기까지군요. 야,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2020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공은 모든 제품을 신용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2020년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총 5만원이고요. 202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8천원이다. 2020년 5월에 의뢰사에 판매한 매출채권 500원은 의뢰사가 2020년 11월에 파산하여 모두 대손 처리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은 기말 매출채권의 2%를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에 2%가 충당금으로 표시되겠죠. 그렇죠? 기말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이 2%. 이걸 계산해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 5만원이고 매출채권 잔액은 8천원? 여기 나와 있네요. 202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이 8천원이다. 그러면
기말 매출채권의 2%가 회수 불가능하다. 그럼 뭐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뭐 참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 매출채권 잔액이 8,000원이면 2%가 8이 16, 160원 되겠네요. 예. 가운데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예, 의외로 답을 찾는 데는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60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에 관한 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FAT 1급하고 이런 뭐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우리 또 정리해 보러 갈까요? 교재 앞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34페이지로.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의 매입, 뭐 재고자산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예,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이런 것 등이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 매입대금 및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운반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등의 구입 부대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정답지? 네. 이 문제였었나요? 요거 어제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중에 이 문제 생각나시죠? 자, 이건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기계장치니까 유형자산인데 우리가 재고자산도 취득과 관련되는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듯이 기계장치나 이런 유형자산도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 기계 500만원 설치비 포함해야죠. 기계 운송하는 비용 이것도 포함돼요. 기계는 또 시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시운전 비용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또 운송 관련된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이게 기계 운송하는데 보험료가. 그래서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도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자, 유형자산에서의 취득 원가의 그 적용 범위나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 또 운반과 관련된 보험료, 하역비, 수수료, 세금 모두 구입 부대 비용에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취득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현금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원재료를 매입한다. 우리 TAT 2급에서는요. 매입매출전표를 딱 입력하잖아요.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입자료를 입력하면 기본이 원재료예요. 원재료. 왜냐하면 제조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입 애누리 환출하면은 원재료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입 할인도 원재료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원재료가 됐든 상품이 됐든 재고자산의 매입시 애누리나 환출이나 매입 할인은 어떠해요? 전부 다 차감해야 되죠.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상품의 차감 계정이니까 상품의 매입시 계정이 상품이 차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가는 거죠. 이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네, 매입 할인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표시했고요. 매입 할인은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받는 것을 말하죠.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것인데 이때는 계정 과목이 매입 할인입니다. 매입 할인. 그래서 이것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외상 대금을 갚으면서 만약에 매입 할인이 있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에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죠. 할인받은 것만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을 구할 때는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을 차감시킨다. 이거 잘 아는 것이죠. 자, 재고자산의 매입과 대응되는 원가는 뭐가 있냐? 매출 원가가 있죠. 네. 자, 매출 원가는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데 매입한 것 중에서 재고를 뺀 판매가 일어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 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인데 도소매업에서는 우리가 상품의 구입 원가라고 볼 수가 있고 제조업에서는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에는 제조 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해놨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했죠. 그런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잖아요. 우리가 여기 두 개 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그랬죠. 판매 가능 금액 하면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한 것을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면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될까? 딱 여기가 달라집니다. 제품 매출원가는 여기가 단기상품 매입액이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메모장에다 깨끗이 한번 써볼까요? 제품 매출원가 공식을 이런 틀에 넣어서 메모장에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제품 매출 원가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그것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소매업에서는 이 단기 상품 매입액이 어디서 와요? 상품 계정에서 오죠. 우리가 상품을 사면 전부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말 그 상품 차변에 기록한 거 그게 상품 매입액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서 오겠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옵니다. 이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죠. 자, 매출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에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네, 기말자산의 평가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기말자산을 계산한다고 보시라고 그랬죠. 계산한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려면은 수량을 먼저 결정하는데 수량 결정 방법의 세 가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대부분 기업들이 다 혼합법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량이 정확히 이제 결정이 됐으면 개당 얼마로 가격을 계산할 건지 단가를 결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단가 결정 방법의 장단점들, 여기 있는 장단점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FAT 1급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도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이 교재에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런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큰 순서,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 뭐 기말 재고금액이 큰 순서, 매출총이익이 큰 순서, 법인세 비용이 큰 순서 다 같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당기순이익이 크다는 말은 법인세도 크다는 얘기가 되고 매출총이익도 크다는 얘기가 되고 기말 재고금액이 크게 잡히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통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선이총후, 선이총후 외워야 된다. 부등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큰 순서예요. 왼쪽이. 그 밑에 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인데요. 선이총후가 뒤집혀진 경우죠. 이것은 이익의 반대인 원가, 매출 원가가 큰 순서입니다. 매출 원가가 큰 순서라 하는 것은 이익으로 보면 이익이 작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선이총후를 거꾸로 표시한 거예요. 부등호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에서 이 저가법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얘기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를 서로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저가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다. 네, 기억나시죠, 이것도? 그래서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가 이런 뭐 손상을 입었다든가 진부화가 일어났다든가 원재료 같으면은 제품을 완성해서 판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제 가격을 시장에서 받는 가격보다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법 평가는 순실현 가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장부금액, 즉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순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해요. 공정가치란 시장가치죠. 교환가치라고도 하고요. 시장가치, 교환가치, 네, 공정가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실현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실현가치와 취득원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재고자산은. 원재료의 경우는 순실현가치의 의미가 좀 달라요. 현행대체원가라고 하는데 원재료의 경우는 현행대체원가를 순실현가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동등한 원재료를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가격. 그래서 동등한 자산이라는 건 이거 동등한 원재료를 말해요. 동등한 원재료. 그래서 지금 그 원재료를 지금 사면 지금 우리 회사에 보관된 원재료의 취득 가격보다 더 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분계 내용. 비용 발생.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분계는 실제로 이런 일반 점표에 이렇게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10개가 있는데 우리 재고가 10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장부 금액이 이게 개당 1,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10,000원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진부하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량은 10개인데 지금 순실현 가치가 800원밖에 안 돼요. 단가가 800원. 그러면은 수량은 같지만 금액이 10,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 이 10,000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 금액인 10,000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8,000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평가한 금액을.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것은 계산하는 게 이게 지금 기말 제품 재고액이란 말이에요.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럼 아까 제품 매출원가 공식을 보세요. 제품 매출원가 공식을 보면 기초에다가 단기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빼기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잖아요. 10,000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8,000원을 빼주기 때문에 2,000원만큼이 기말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2,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분계는 하지는 않아요. 일반 점표에 이런 분계를 평가했다고 해서 분계를 넣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냐? 평가 금액을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분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산 회계 처리에서는 이 분계를 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환입하는 경우도 있다. 네, 환입하는 경우는 공정가치가 다시 오른 거예요. 예, 올랐을 때는 다시 환입을 시켜주는데 환입했을 때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아까 제가 이 앞부분에서 이거 재고자산 평가 여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죠? 이거 회계 처리합니다. 네. 회계 처리해요. 자, 이 부분이 회계 처리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한번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예. 회계 처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네, 저 실수했고요. 제가 잠깐 다른 거 하고 감모 손실하고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여기 양식에 가보면은 매출원가 공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팝업창을 잘 보시면은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품 평가 손실 환입, 또 제품 평가 손실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자, 제품 평가 손실 이게 공정 가치가 하락했을 때 차변에 제품 평가 손실 그것이 뭐예요? 더해진다 이거. 여기 더해진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쪽으로 평가 손실 개정가 부분 이쪽으로 집계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환입이 되면 이쪽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의 하락이 해소되어 가지고 환입을 시킬 때는 이쪽으로 집계가 되어서 빼주게 됩니다. 빼준다는 것은 매출원가에서 차감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해졌다가 빼줘요. 예, 별도의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감모 손실은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 입력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만은 평가 손실은 분계를 합니다. 예, 좀 수정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가격이 최초에 1,000원이었는데 아까처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800원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또 기간이 지난 뒤에 가격이 이렇게 1,200원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환입은 여기까지만 환입을 한다 이겁니다. 요 부분만. 200원만. 요 400원은 요 나머지 200원은 무시하는 거예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환입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의 차이 문제죠.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이건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이거는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말 상품 재고액 또는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실제 수량에 맞는 재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게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더해져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가보면 매출원가 공식을 이렇게 매출원가의 이 양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건 없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그러는데 왜 없지?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 이미 수량 부족분을 감안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감모 손실은
손익계산서 내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제품 또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문제인데, 수량 부족에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개정 과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개정 과목이 없는 거고. 예,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네. 네, 여기 보시면 939번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게 비정상 감모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코드예요. 939.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잔고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인식. 자, 재고자산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하기 이전에 재고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의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먼저 한다 이거죠. 이는 특히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회계상으로 언제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인식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서, 먼저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 자, 도소매업에서는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미착 원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 자,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를 매입하였는데 운송 중이라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매입자의 재고자산. 그러니까 판매자 거는 아닙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매입자의 재고자산.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 아니라 2번에 보면은 목적지 인도 조건 아니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즉 매출자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안 된 상태죠. 아직 운송 중이기 때문에 미착품은 판매자의 것이에요. 즉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시송품이라는 것은 사용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판매 방식인데요.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매입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성품. 용어가 좀 어렵죠? 예, 적성품은 위탁 상품을 말합니다. 위탁 상품. 판매를 위탁했다는 거죠. 이거의 재고자산 여부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돼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또는 매장에 있는 것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탁해서 파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 제품 창고에 있는 것만 재고자산이 아니라 지금 저기 매장에 무슨 매장 나가 있어요. 그 매장에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도 모두 재무상태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재고자산으로. 그래서 이와같이 시성품, 적성품 또는 미착품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기업은 재고자산을 인식할 때 금액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어디까지의 인식을 해야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까지 해서 유동자산을 다 정리했네요. 네, 좀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재고자산 문제 또 몇 문제 있는데 풀어보고 가겠습니다.